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파리 여행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리의 3대 미술관 루브르, 오르쉐, 뽕피두를 차례차례 둘러봤는데 오늘도 파리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오늘은 좀 안 유명한 미술관으로 갑니까? 이게 안 유명한이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미술관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3대 미술관은 뭐 살면서 가신다면 꼭 가봐야 할 공간 정도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파리에 뭐 재방문하시는 상황이거나 혹은 파리 자체에 한번 가도 좀 오래 머무를 계획으로 가신다면은 숨어있는 혹은 로컬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미술관 혹은 신상 미술관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제일 유명한 게 아닌데 네, 나만 아는데 이런 걸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더 좋아하십니까? 유명한 걸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처음 갔을 땐 3대 미술관을 먼저 가봤던 것 같고요. 아하. 다만 가보면 가볼수록 유명 미술관은 좀 관광지화돼 있다 보니까 작품을 감상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현재 제 취향과 또 추천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을 오히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갈까요? 네, 처음 가볼 공간은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이라고 소개되는데요. 네. 이 공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퐁피드 센터가 곧 리모델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퐁피드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거다. 리모델링하는 5년 동안은 이곳이 그런 곳이 될 거다라고 많이 소개되는 곳입니다. 그래요? 어떤 곳인데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는 거죠? 네, 여기는 사실 국공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3대 미술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차로 가시려면은 그래도 한 25분, 30분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셔야 되긴 하는데 주요 소장품이 아무래도 20세기 이후의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결이 아무래도 퐁피드 센터하고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이 겹친다? 네.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표현이신데 어쨌든 퐁피두 센터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디로 갑니까? 좀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곳 세 개는 일단 일렬로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떨어져 있나요? 이거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은 존윅이라는 영화 그 마지막 편에서 네. 빌런 마주하는 공간이 배경에 에펠탑 되게 멋있게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이란 곳이거든요. 네네. 여기 기념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시는데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어차피 머무르시면서 관광하신다면은 그쪽에 기념사진 남기시고 자연스럽게 조금 걸어서 언덕길 따라 내려오시면은 만날 수 있는 게 이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를 많이 간다면 많이 다닐 법한 자리에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리 1구라고 얘기하는 그 루브르하고 완전 중심가에서는 살짝 외곽으로 벗어나 있어서 네. 서울 위치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상암이나 네, 이런 정도 위치 서북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사실 이름 익숙하실 만한 사람은 앙리 마티스란 예술가의 초대형 벽화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피카소나 혹은 파리 추상화 가들 작품들이 좀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가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루브르 박물관은 그래도 처음 갈 때 모나리자는 살면서 한번 봐야 되니까 가봐라 뭐 이런 추천을 받는 것처럼 이 공간은 야수파의 또 다른 거장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라울 뒤피라는 예술가의 초대형 벽화를 볼 수 있어서 주로 야수파란 예술가 작품들 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수파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언제죠? 이거 항상 왜 유럽 미술 얘기할 때 무슨 파 맞습니다. 들을 때 꼭 나오는 파인데 네네. 근데 또 그냥 이름만 들었지 깊게는 잘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야수파는 그 1905년 살롱 도톤느라고 가을 살롱전이라는 데서 처음 이름이 정의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마티스를 주축으로 뭐 드랭, 블라멩크 이런 이름의 예술가들이 고흐하고 고갱이라고 우리 이름 좀 더 그래도 들어본 예술가들 영향받아가지고 네. 되게
고채도의 자유로운 색을 쓰는 거친 그림을 내놨더니 당대의 루이 복셀이라는 프랑스 비평가가 이걸 보고 야 진짜 그 가운데 도나텔로 그 고전 조각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저 불쌍한 고전 조각이 후배 야수들한테 둘러싸여서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사용된 그 파브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비즘 해가지고 야수파란 이름을 갖게 돼서 시작은 역사적으로 1905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소멸은 각자 끌어간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언제 완전히 소멸됐다 이건 명시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1905년을 시작으로 보는군요. 네, 한 10년 정도 전성기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았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벌어지면서 온갖 이제 미술들이 동시에 다 나오면서 좀 섞여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수파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뭔가요? 그 원색, 강렬함 이런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언뜻 그냥 봤을 때는 말씀드린 반고흐나 고갱이란 예술가랑 유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반고흐하고 고갱 같은 예술가는 우리 가시적이라고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색 위주로 좀 쓰는 편인데 이 야수파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뜬금없는 색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무에 빨간색이 있다거나 얼굴에 초록색이 칠해져 있다거나 눈으로 목격되거나 보이는 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색채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용도의 그림에서 아예 완전히 벗어나서 창작과 표현의 영역을 색으로 건들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줬었던 게 야수파이다 보니까 정말 좀 야수 같은 에너지라고 할까 힘이 좋은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앙리 마티스, 라울 듀피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야수파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판도 이 사람이 그렸었던 모자를 쓴 여인이라고 자기 부인을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얼굴에 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야사 같은 썰로 놔두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얼굴 부인색이 진짜 초록색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라고 했더니 고정관념에 이제 얽매일 필요 없다고 자유롭게 사용했었던 이 표현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평가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이 사실 전쟁통에 화풍을 다시 좀 많이 바꿨을 때도 이 마티스만큼은 건강이 악화된 시점에서도 그 붓을 들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예술하겠다고 색종이 잘라가지고 붙이는 형태로 이제 컷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잘라붙이기 기법으로까지 원색적인 그 야수파의 이제 한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받는 분이어서 그 중에 후기에 의뢰받은 거대한 벽화를 말씀드린 이 파리근 시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벽화요? 네, 이게 되게 커가지고, 네. 옆으로 길이만 해도 제가 그때 보기에 한 20몇 미터 정도 됐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상당히 큰 벽화인데, 이게 원래는 설치를 하려고 그렸다가, 가서 그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려서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사이즈 치수가 처음에 조금 잘못 재지는 바람에, 그려준 걸 못 걸게 돼가지고 다시 그려주고 그때 못 걸게 된 게 지금 파리가 소장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더 추천드리는 건 말씀드린 또 다른 야수파의 거장으로 유명한 라울 듀피라는 사람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둘의 약간 차이가 마티스란 예술가는 물론 다들 여러 가지 색 쓰지만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좀 난색이라고 얘기하는 따뜻하고 강한 색 위주로 쓰는데요. 라울 듀피라는 예술가는 뭐 바다의 화가 이렇게도 소개될 정도로 푸른색하고 약간 청량한 초록색 위주로 색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좀 더 약간 이런 여름에 보기에도 더 기분 좋고 시원해지는 그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참 아까 저 약간 감동이기도 했는데, 뭐, 붓을 못 들어서 색종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와중에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이즈의 벽화를 그립니까? 네, 이건 사실 벽화 그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붙들고 그리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악화되면서 아예 휠체어 타시면서 종이 잘라 붙이고 이러면서 좀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말년에 마저도 꼭 이곳뿐만 아니라도 니스에다가도 예배당 지으면서 스테인드 글래스나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직접 신경 쓰면서 예술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마티스 작품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 젊은 날의 열정과 에너지로 진짜 야수 같은 느낌이 있다면 후기작들은 보시다 보면은 자기가 살아생전 남긴 말이 자기는 편안한 안락 의자 같은 휴식과 쉼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후기작 보면 되게 좀
약간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보기에 그냥 기분 좋고 정갈한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좀 완숙미 생긴 느낌을 볼 수 있는 게 마티스 후기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해지나요?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라울 디피는요? 라울 디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후배격에 해당하고요. 마티스는 주로 파리에서 활동했다면 이 사람은 르아브르라고 노르망디 쪽에서 원래는 활동하셨던 분이라 바다를 계속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 바다 주제의 그림이 좀 많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꼭 가보라고 추천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전기의 요정이라는 작품이 그 만국박람회 때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전기, 지금으로 따지면 AI 산업 이런 거 막 박람회에서 막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전기 산업이 파리가 앞으로 그 중심에서 발전해 나갈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국가가 의뢰해서 파리 전기공사 벽에다가 원래 제작한 벽화였었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게 옆으로 길이가 60m고 높이가 10에서 11m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청장화라는 것보다 그 면적으로 따지면 더 큰 작품이어서 그렇겠어요. 네, 우리 시대 오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회화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했거든요.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그만큼 엄청났었던 그림인데 이게 지금은 그 만국박람회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전 설치돼 가지고 영구 설치돼 있는 거여서 여기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말씀드린 저는 약간 눈으로 이온 음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감각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눈으로 이온 음료. 그 표현이 정말 많은 거를 설명해 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온 음료를 먹는다. 표현도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시인이 되시려나 봐요. 예전에 우연히 국내에서 전 사실 라울 디피 전시를 먼저 봤었는데 그때 어떻게 전달드리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듣는 영역이 있고 맛보는 미각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는 영역에 안목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굳이 막 뭐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속필이니 뭐니 이런 거로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단어 없을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그 시원하다란 느낌이 우리 시원한 이온음료 마셨을 때 그런 느낌으로 떠올랐고요. 이게 탄산음료하고는 분명히 느낌이 좀 다른 게 다르죠. 이분이 막 거친 터치라기보다는 되게 투명하고 부드러운 터치들로 되어 있어서 진짜 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눈으로 보시면 진짜 공감되실 거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런 표현도 너무 멋있고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 시원한 청량음료를 먹는 것 같은 그림, 그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60m짜리 이 벽화 맞죠? 네네, 맞습니다. 전기의 요정? 네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실제로는 60m라고 말씀드리면 상상 이상으로 큰 거여서 예상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60m면요. 네네. 제가 아는 상식을 하나 가져오자면 서울 아파트 길이의 제한이 60m입니다. 60m를 넘는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상상 이상으로 더 큰 거긴 했었네. 예. 왜냐면 그러면 벽 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파트 길이의 제한이 60m예요.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60m짜리 그림이면은 혹시 얼마나 걸렸을 것처럼 예상되세요? 얼마나 걸렸냐고요? 네. 그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페인트가 몇 통이었을까요? 그쵸.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아파트를 혼자 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60m짜리 아파트를 10m니까 3층 정도 높이를 혼자 칠한다. 맞습니다. 한 6개월이요? 그래도 짧게 잡아주셨네요. 6개월 짧습니까? 이게 미켈란젤로 그림 같은 경우가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제작 기간은 10개월로 보시면 되고 설치 기간 다 포함해서 2년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현대에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말씀하신 6개월보다도 훨씬 빠르게도 제작되긴 할 텐데 이땐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10개월도 당시에는 놀라웠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앞선 벽화들은 말씀드린 기본이 몇 년 이상씩이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현장에서 바로 그린 개념이 아니고요. 그 60m, 10m짜리 면적을 250개의 패널로 분리한 다음에 자기는 야간에도 계속 작업실에서 이걸 끊임없이 그리고 낮에는 이제 설치 지시만 해놓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이즈만 평균이 2년 이상으로 다들 잡았는데 그걸 제작 기간으로만 따지면 10개월 안에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가서 약간 만화처럼 보시면 돼가지고
오른쪽 방향부터 천천히 쭉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보시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전기에 대해서 정의했거나 전기를 발견했거나 하는 모든 약간 철학자나 위인들 110명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네. 막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빈치 등장하고 에디슨의 뭐 테슬라의 퀴리 부인에 쭉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위쪽에나 이제 올림푸스의 신들이 막 번개치는 모습 그려져 있고 그 주변으로 에펠탑하고 뭐 혹은 그 대형 선박이나 혹은 전기 발전기 이런 것들 그려져 있어가지고 파리가 전기 이런 발전의 중심에 서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되게 역동적인 작품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 프랑스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사실 거기 거론되는 사람들이 꼭 프랑스인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아무래도 전기 발전에 있어서 큰 위인들이라고 할까요? 거장들이 많이 등장했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웬만한 과학자가 전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도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정부 의뢰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뭔가 그 자부심의 일부였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을 영국이 먼저 이끌고 있었다 보니까 이 경쟁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AI 누가 먼저 주도하냐 이런 거 갖고 주도권 싸움하는 것처럼 그쵸. 이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중심에 설 거라는 거에 대한 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라울 디피에게 있어서도 국가 프로젝트에 해당했다 보니까 너무 큰 기회이자 되게 중요했는데 그걸 상상 이상으로 수행해버려서 보통 좀 대중적인 교양서 보실 때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작품 100 이런 거에 무조건 선정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자부심도 그렇고 전기라는 최첨단 과학도 그렇고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요? 이게 사실 가서 꼭 보시길 제가 거듭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평면벽이 아니라 곡면벽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꺾인 곡면벽이 아니라 약간 웨이브 치듯이 3번 정도 곡선이 이렇게 꼬여있는 벽에다가 그려져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들어서는 순간 이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근데 옆쪽 시각까지 IMAX 영화처럼 다 감싸주는 느낌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 관점에서는 요즘 우리 그 미디어 아트 전시 뭐 빛의 뭐 벙커 뭐 이런 식으로 막 경험하는 그런 거를 100년 전에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단순히 감상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 빠져드는 경험의 영역으로 아마 봤을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 아트 사실 그 당시 기술로는 최선의 미디어 아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사실 뭐 물론 그 카메라 기술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컬러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같은 기술은 아예 부재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색감으로 이 규모로 곡면에 그런 회화를 그려냈다는 건 당시대 입장에서는 완전 첨단 예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50개의 패널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어쨌거나 그림이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패널로 나눠서 그리면서 연결이 된 게 더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스케치 버전을 되게 여러 개로 만들어놨었고요. 그게 사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국에 이제 스케치 파나 버전의 원본이 들어오기도 했었어가지고 전시되기도 했는데 스케치랑 파나로 만든 버전은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 대여해줄 수 있는 형태이지만 실제 그 60m짜리는 딱 거기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50개나 쪼갠 이유도 말씀드린 이게 곡선 형태이다 보니까 너무 큰 판넬로만 하면 이 곡선감이 안 살잖아요. 띡띡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동대문 DDP도 그 곡면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 그거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건축 기법으로 이렇게 패널 잘게 쪼개가지고 그 외계인 우주선처럼 해놓은 것처럼 딱 그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그림 그려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라울 디피의 전개 요정 이외에도 또 여기서 꼭 보시라 추천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개인적인 추천은 그 파리 추상 1세대라고 평가받는 로베르 들로네라는 추상화가가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별명은 에펠탑의 화가라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프랑스 파리를 너무 사랑해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시다가 그 전쟁 시대 무렵 해가지고 좀 더 진화를 해가지고 곡선적이고 야수파의 원색적인 느낌이 강한 추상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게 다른 그 당시 추상에 비해서는 좀
언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음악적이고 리드미컬하다, 되게 즐겁다 이런 평을 받아가지고 당대의 시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오르피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너는 되게 오르피우스적인 그 피카소 작품 같다, 입체파 같다 해가지고 오르피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장르가 있는데 이 사람 대형 회화 추상 작품이 다 여기 또 소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설 전시물이라서 가시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거 보는 것도 매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르피즘이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낼 정도의 독특한 장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은 이제 무료 입장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파리 시립미술관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다른 공간은 뭐 유료이거나 혹은 뮤지엄 패스로 묶음 티켓 사가지고 입장하셔야 되지만 네. 여긴 티켓 구매 여부하고 상관없이 누구든 관광객 포함해서 이제 시에서 무료로 이제 약간 복지 개념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다만 주요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는 분들만 찾아가시다 보니까 진짜 조용하거든요.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무료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도 조용하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더 추천드리는 게 그 조용한 환경에서 보고 있으면 더더욱 몰입되고 더 약간 감동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 인파 속에 낑겨서 기빨리면서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차피 근처 가신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셔도 되니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파리인가? 이 정도 작품이 있고 무료인데도 사람이 바글바글거리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미술관들이 또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좋은 곳들 찾아다니시다 보면 약간 모나리자 주변의 다른 작품들처럼 이 작품도 루브르랑 오르세 아성에 약간 눌려있는 공간이지만 막상 가보시면 오히려 여기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저처럼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리에 가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꼭 여기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Arts and the Hours, 예술과 시간, 작곡의 라모, 피아노의 비킹구르 올라프손입니다. The Arts and the Hours, 예술과 시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비킹구르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파리를 여행 중이고요. 또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파리에서 완전 더 서쪽으로 가는 거고요. 파리 16구 볼로뉴 숲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을 가봤으면 하는데요. 여기는 서울로 따지면 약간 강서구 느낌 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곳에 프랑크 게리라고 지금은 살아있는 건축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가 이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이어서 이 고요한 정원 뚫고 나가면은 갑자기 좀 이렇게 별명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구겨진 종이 같은 느낌으로 생긴 독특한 유리 건물이 있거든요. 구겨진 종이요? 네. 네.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 같다라고 평가받는 건물이어가지고 여기는 그 상대적인 신상 미술관에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이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 세계적인 패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이 패션 회사에서 미술관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 LVMH 그룹으로 보통 소개되는 그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라는 분이 원래도 미술품 수집을 굉장히 좋아하셨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요즘은 국내 매장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도 비영리 단체로 계속 학술적인 새로운 기획 전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파리의 미술관들에 비해서는 훨씬 현재의 예술가들이나 현재의 작품들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미술관처럼 뭐 운영이 됩니까? 상설 미술도 있고 특별 전시도 있고. 이게 근데 상설 전시라고 되어 있는 공간은 진짜 여긴 정말 조금이어가지고 그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건축 이걸 어떻게 했고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고 이걸 소개하는 되게 작은 아카이빙 룸 같은 게 이제 상설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 전시 공간, 메인 전시 공간은 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전시를 할 때도 있고 층별로 나눠서 2개나 3개의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주로 진행되는 건 유료 입장을 해야 하는 기획 전시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 입장하는 데가 따로 있군요. 이게
지금은 사실 근데 무조건 유료로 하셔야 되고요. 인기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유료로 예약하고 시간 맞춰 가셔야 됩니다. 약간 루브르처럼 뭐 10시, 10시 반 이런 식으로 시간 예약해놓고 가셔야 이제 맞춰서 입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네. 그럼 뭐 관람 시간도 막 정해져 있고 그럽니까? 한번 그건 아닙니다. 2시간 내로 나가세요 뭐 이런 거. 그건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더 보실 수 있고 그 바로 뒤로 공원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공원 나갔다 들어오는 이제 공원 출구 쪽으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한데 미술관 들어가는 메인 전시장 입구로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글로 다시 입장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면 최대한 오래 보고 나오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뭘 좀 뽑아야 그러고 나와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은 국내에서도 예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면서 인기가 광범위하게 많아진 영국의 살아있는 거장인 데이비드 호큰이란 예술가의 인생 최대 규모 회고전이라고 일단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게 9월 1일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는 전시이고 아쉽게 저도 아직 여긴 못 가보긴 했는데 내부적인 주변에 들어보니까 평이 워낙 좋은 전시여가지고 혹시라도 가을 시즌 직전에 프랑스 파리 쪽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전시는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왜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건방진데 어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많죠. 네. 호큰이란 예술가는 사실 그 아날로그 시대부터 지금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종종 언어적으로 소개될 때 뭐 라스트 페인팅 슈퍼스타 막 이런 식으로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같은 물감으로 페인팅으로 직접 그리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붓을 붙잡고 초기작은 팝아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팝하고 채도 높고 화려한 컬러로 수영장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자기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인간적인 좀 F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좀 사랑을 받다가 요즘 와서 더 존중받는 이유는 수영장 시리즈가 너무 일찍 성공하셔가지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수영장 시리즈만 주구장창 그리셨어도 더 잘 팔고 부호가 될 수도 있었을 예술가인데 자기는 그 한국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고인물 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어서 잘 팔리고 유명해지는 걸 계속하는 건 자기는 매력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진 예술 선보이시고 특히나 근래에 와가지고는 아이패드라는 거 그 밀레니엄 시대에 나온 다음부터는 아이패드 나오자마자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걸 또 막 이렇게 그려서 선보이시면서 이분 멋있었던 게 이걸 발표할 때 이건 그냥 아이패드 그림이 아니라 예술이 유통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라고 렉처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사람 작품이 사실 살아있는 작가 중 평면예술론 제일 비싸가지고 수영장 작품 시리즈 한 점이 1,019억 원에 판매됐었거든요. 1,000억 원이요? 네, 작품 한 점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게 아이패드 드로잉은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다운받은 카톡 같은 거로 배경화면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게 시각 이런 이미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가진 자들만 소유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눠질 수 있다를 얘기하면서 2, 3년 전에 NFT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디지털 이미지에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 걸어가지고 오리지널화 시켜서 작품 가격이나 이런 거 조정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도 호크니는 거기에 대해 되게 부정적 발언한 사람이거든요. 예술이 나눠질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소수를 위한 형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하면서 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셨던 분이어서 좀 약간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 팬데믹 때는 그 무료로 그린 아이패드 드로잉 막 전 세계에 동시 송출하면서 이제 이 힘든 시기 지나간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 요즘엔 미디어 아트도 하고 계시고 해가지고 80대 어르신이 진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평면 예술의 한계를 깨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더 극찬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대가 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진보 정신이 되게 강한 분이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걸 꼭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그런 기술 기반 예술은 그런 디지털 기술 잘 다루는 동료들, 젊은 엔지니어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협의하면서 만들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사실 재작년에 라이트룸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방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아트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 옛날에는 뭐 반 고흐, 렘브란트 이런 예술가들 걸로 그냥 재현해서 만들었었는데 호크니는 자기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가지고 현대 예술가로서 만든 그런 미디어 아트 공간도 선보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네. 자, 지금 현재 데이빗 호크니의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언제까지 가는 거죠? 이게 9월 1일까지 전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하. 사실 뭐 당장 계획이 잡혀 계신 게 아니라면 보기 힘드실 그러네요.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근데 호크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장 평가를 받다 보니까 매 해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어딘가에서 전시가 자주 열리는 분이긴 해가지고 이번 기회가 좀 큰 전시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놓치셔도 뭐 이름 기억해 두셨다가 호크니 전시 있네 하면 여행 가셨다가 만약 보인다면은 들러보셔도 보통은 후회하지 않을 예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군데를 가봤고 하나 더 가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게 사실 그 제일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공간 중 신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제 소개해드릴 피노 컬렉션이란 공간이고요. 네. 여긴 2021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이제 뭐 횟수로 따져도 4년 정도밖에 안 된 미술관이어서 미술관 치고는 정말 젊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여기도 그 명품 브랜드 라이벌에 해당하는 거죠. 이 프랑스와 피노라는 분께서는 대표적인 게 브랜드 얘기해도 네. 되나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그냥 이름만 간단히 대표적인 것만 언제하면 구찌나 혹은 입생로랑이나 이런 럭셔리 브랜드, 상대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다 이분이 이제 관리하고 소유한 회장이자 CE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소장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곳 외에도 베니스나 다양한 공간에 자기 컬렉션 공간들을 만들어놨는데요. 네. 그 중에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피노 컬렉션이고 여기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퐁피드 센터에서 딱 도보로 10분 거리거든요. 여긴 좀 가깝네요. 네, 근데 여긴 딱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방문하시기에도 동선도 좋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 보통 많이 좀 좋아하시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 여기도 내부 리모델링을 맡게 돼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딱 안도 타다오풍의 그 노출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그거로 다 디자인이 돼 있어서 뭔가 겉모습은 되게 클래식한 건물인데 내부는 또 되게 현대적인 모던함이 같이 있는 좀 독특한 미술관입니다. 뭔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건축가의 디자인이니까 좀 익숙한 느낌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동양 감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앙에 원형 홀로 되어 있고 좀 곡선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고 하는 구조여서 좀 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덜합니다. 약간 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시기에 훨씬 좀 편한 느낌, 익숙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유명한 작품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소장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장품 위주 전시보다는 늘 기획 전시 위주로 하는 공간이어서 여기도 유료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몸과 영혼이란 제목으로 해가지고 소장품 플러스 이제 추가로 이제 대여해 오거나 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과거부터 주제로 많이 다뤄왔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왔었던 몸이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인종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식의 좀 확장되는 기획을 보여주는 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중간에 말씀드린 중앙홀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원래 상업거래소 겸 시장처럼 사용됐었던 건물인데 사용 안 하게 된 이후 여길 이제 부시고 새로운 걸 짓냐 마냐 하다가 이제 그럼 국가에게 임대를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이 피노 회장이 제 기억에 50년 임대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비영리 이런 미술관 운영하는 거로 해서 공간 임대받고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중앙에 되게 거대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메인 홀이 있거든요. 층고도 네. 엄청 높은 홀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셀레스트 브루시에라는 예술가가 가운데 작은 인공 호수는 아니고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도자기 그릇이 이렇게 떠서 흘러다니는 설치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여기도 가서 약간 물멍 때리듯이 보실 수 있고 작년이죠. 작년에는 한국의 그 김수자 선생님이라고 이 김수자란 예술가가 네. 바닥 전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무한히 이제 천장까지 깊이가 빠져 들어가는 듯한 좀 독특한 경험의 작품을 여기서 또 선보이기도 해서 국가 상관없이 가장 현대적이고 가치 있는 예술가를 실험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공간이 피노 컬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편인가요? 이 미술관 자체에서? 네. 피노 컬렉션은 네. 따지고 보면 굳이 비교하자면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벽하게 검증이 돼가지고 시장가도 비싸고 이제 네임 밸류도 엄청 높은 예술가 위주로 좀 전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피노 컬렉션도 물론 대가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의견도 다양한 비평이 나오고 하는 더 동시대적이라고 얘기하는 더 현재에 가까운 걸 훨씬 많이 보여주는 게 피노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퐁피드 센터 이후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퐁피드 센터도 21세기 언저리까지 턱걸이는 되지만 더 현재에 가까운 건 전 피노 컬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비교한다면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래도 이 두 회장님들의 직업적 성격 때문에 맞습니다. 맨날 비교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라이벌 구도처럼 많이 소개되기는 해가지고 네. 올해는 루이비통 쪽 재단이 더 약간 혁신적이고 뭐 디스플레이나 큐레이팅이 좋았네. 올해는 피노께 정말 좋네. 이런 식으로 늘 대립하듯 전시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은 게 피노 컬렉션이 생긴 이후부터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도 왠지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래서 서로 더 좋은 거 계속 더 많이 기획을 깔아놓는 것 같아서 여긴 네. 언제 가셔도 괜찮은 전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되게 좋네요. 그러면 김찬용 도슨트님의 픽은 뭡니까? 그 두 공간 중에서요? LP입니까? 피노입니까? 여긴 진짜 다 제 극호 공간들이긴 해가지고. 둘 다? 네. 근데 최근의 경험으로 따지면 저는 피노 collection이 더 좋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작품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갔을 때 낯설지만 좀 하고 약간 영감을 얻는다거나 이런 예술가도 있었네 혹은 이 예술가를 통해 이런 질문이나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배움을 좀 많이 얻게 해준 공간 같아서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피노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가실 분들 이 평가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849님께서 라울 듀피의 벽화 그 공간에 머물고 싶네요. 저는 루브르처럼 초대형 미술관보다 이런 현대미술관이 훨씬 흥미롭고 매력적이에요. 가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하셨고요. 4029님이 우와 전기요정 벽화는 지상 최대 퍼즐이네요. 실제로 보면 시원한 폭포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서영님이 김찬용 도슨트님 팬입니다. 어려운 미술을 스토리로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개 가봤는데 혹시 좀 더 파리에 오래 머무는 분이 있다면 여기도 꼭 들려보세요 라고 하신다면요. 개인적인 추천은 아까 말씀드린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가시는 길에 그 볼로뉴스피라는 곳 가시는 그 근처에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원래는 사립이었다가 지금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인데 여기가 혹시 인상파란 미술 장르 좋아하신다면은 인상해돋이라고 인상파가 인상파란 이름을 갖게 만들어준 모네의 작품이 여기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인상파 팬들의 성지 같은 느낌으로 소개되는 공간이라 여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네네. 그 저택이 개조된 형태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똑같이 저택이 개조된 형태인데 보시기 좋은 공간이 반대편 동쪽으로 가시면은 네. 로댕 미술관하고 피카소 미술관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로댕 미술관 같은 경우엔 정원도 너무 예쁘고 거기 뭐 지옥의 문부터 깔레의 시민이나 생각하는 사람이나 로댕 대표작 전부 다 보실 수 있어가지고 조각 좋아하시면 가시기 좋고 피카소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피카소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이 소장하고 있는 인상파나 야수파나 다른 예술 작품도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카소 미술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그 계보나 계열을 좋아하신다면은 시간 내서 가보시기에 충분히 좋을 공간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미술관이 많은 도시군요.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가시려고 하다 보면 취향과 장르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에서 못 떠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생각엔 뭐 일주일에 한 달씩 머무르셔도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 제일 길게 머무르셨을 때 며칠 계셨어요? 파리요? 네. 저는 막상 오랜 못 있어봐가지고 저는 그때 답사 플러스 손님 모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10일 정도 파리에만 머물렀던 게 제일 오래 머물렀었던 때여가지고 혹시 만약 가신다면 저보다 오래 머무르면서 많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열흘이 네. 충분히 봤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모자랐다는 느낌이었나요? 너무 저는 모자랐었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저는 어쨌든 앞에 7일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위해서 답사 개념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반은 근무하는 마인드로 미술관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휴식하면서 파리를 즐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만약 진짜 인생이 잘 풀려서 경제적 시간적 모든 여유가 생긴다면은 네. 정말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파리지행처럼 막 샌내강 산책하고 하면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그런 꿈만 아직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오시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루이비통 재단미술관, 그리고 피노 컬렉션, 그 외에도 로댕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등을 쓱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주 뒤.